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일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5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던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까지 모두 마치기로 한 겁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와도 3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인 다음 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5월 1일은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되기 직전이어서 그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날 때까지만 해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대법원이 633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하더라도 2심 선고로부터 석 달 후인 6월 26일 전에만 선고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빠른 기일을 택했습니다.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심리한 후 이틀 후에 또 심리를 진행했는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은 선고일을 전압회부 9일 만에 잡는 강수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9일이나 8일 선고를 한다는 게 가장 시기를 당겨 예측한 시나리오였지만 그 예상마저도 깬 겁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전원합의체가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치로 당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양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인 5월 1일이 바로 그날이란 겁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절차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의 심리 이후 선고가 나오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매우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사건들은 한 차례 합의를 거친 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20... 법대로 하겠지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선고가 매우 이른 시기에 나오는 만큼 복잡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상고기각, 즉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 전에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빨리 결정한 배경은 뭔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모두의 예상을 깬 건 맞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순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도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입니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건데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대선에 임박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깁니다. 네. 대법원이 상고 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선고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법원의 빠른 전원 합의체 회부,
일주일간 2번의 심리 등을 지켜보면서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상고 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물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대선이 36일 남은 상황에서 새로 재판을 시작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원 합의체의 빠른 심리 과정을 볼 때 상고 기각, 즉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파기환송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헌법 84조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뒤 열리는 선고일에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한 달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고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오늘 여러 반응들이 나왔죠. 예, 민주당에서는 무죄 확정이 유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9일 만에 이뤄지는 선고여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2심 법리를 모두 깨트려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상식과 정의,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걸로 전해집니다. 선대위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외 별도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내일은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후보는 이념과 계파를 뛰어넘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합류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강 전 장관은 JTBC와 통화에서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파 성향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JTBC에 결국 이번 대선은 보수로 중도로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좌우의 통합이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차이대로 또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입기 시작한 당 점퍼에도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점을 찍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선대위 출범 후엔 첫 번째 민생 행보로 직장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후보가 1대1로 맞붙게 된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하고 누가 싸워서 제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이다. 저는 1차, 2차, 3차 경선 다 전략이 같습니다. 민심을 따를 겁니다. 솔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맞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제 힘 바치겠습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내일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탄핵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도 논쟁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식은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원래 우리 당 경선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또 하자 이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경선 도중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오는 3일 확정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사표와 같은 말도 남겼는데 권한 대행직을 유지하며 스스로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가 경정 예산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엔 이틀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엔 국무회의를 주재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 3일 뒤 사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 국무회의를 열고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통과시킨 겁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협상 등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며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언급했는데 사실상 대선 출마 출사표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출마를 위해 국정 운영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에 망상을 버리라고도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와 조사를 받게 된 명태균 씨가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를 챙겨주라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먼저 그 장면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 앞 명태균 씨가 4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을 가장 먼저 꺼내며 강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씨 잡아갖고 밥 한 그릇 사러 가자고 잡아 당겨 가야지. 명 씨가 창원이 아닌 서울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확실히 개입을 했다. 그거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전화를 해서 뭐를 얘기했다는 건가요? 아니 김상민이 도와주라고 했지. 그 내가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110석밖에 못 넣는다고 얘기했는데. 김 여사와 요즘도 통화하는지 묻자 직접 만나러 가보겠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가 바뀌었다면서요. 이따 오후에 그 아쿠르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명 씨는 내일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낸 명태균 씨는 검찰의 진술서도 미리 준비해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술서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겐 SH 사장 자리를, 나에게는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명태균 씨와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을 대질 신문했습니다.
질문의 초점은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오 시장과 몇 번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에 2021년 1월 20일 광진관 중국 식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던 중 오 시장이 먼저 연락 와 식당까지 예약했다고 진술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날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 씨는 또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대화했고 서울에 거처가 없다고 말하자 오 시장이 얻어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두 분께서 서울시장 당선을 도와주시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고 싶다고 했다며 김 전 의원에겐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명 씨 주장에 대해 서울시 측은 황당한 주장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명태균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며 만물의 기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만물 명태균설을 접할수록 헛웃음만 나온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까지 명 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 시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 이 사안 집중 취재 중인 윤정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명태균 씨가 오늘 서울로 올라와서 받는 첫 조사부터 오세훈 시장을 대놓고 저격을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도 오 시장 관련 진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취재됐습니다. 증명되는 것만 오 시장을 7번 만났다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이 말을 한 2021년 1월 20일은 의미가 있는 시점입니다. 오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사흘이 지난 시점이고 또 본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선을 뚫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승리했지만 당시 오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았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었습니다. 네. 명 씨는 이 와중에 자신을 만나 여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범죄자의 황당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뤄졌으면 공천 개입이라며 국회에 기분 나쁘다고 헬기를 띄우면 되겠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화기를 바꿨다는데 아크로비스타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이 아크로비스타를 오늘 또 가봐야겠다 이런 말까지 해서 사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는 좀 발언을 삼가는 듯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저런 발언들을 쏟아낸 배경이 뭡니까? 네, 명태균 씨는 그동안 145일 동안 구속됐다가 이달 9일에 풀려났습니다. 보석 이후 극도로 말을 아껴왔는데 마치 모아놨던 말을 다 하듯이 오늘 쏟아낸 건데요. 네. 보석 직후 제가 창원으로 내려가 취재를 했는데 저에게 상황 파악이 되면 입장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본인이 구속된 후엔 김건희 여사 등 중앙정치를 향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검찰을 향한 압박이기도 한데요. 이런 의혹이 있으니 수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서 한 발언만 봐도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저격을 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흐를 걸로 보입니까? 네, 검찰은 내일까지 이틀째 명태균 씨 조사를 이어갈 건데요. 이번 조사로 오세훈 시장 의혹을 완전히 정리한 뒤 오 시장 소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검찰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8대 포렌식을 통해 명 씨 주장을 교차 검증할 자료들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과도 지난 2월부터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김 여사 변호인과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명 씨의 입각 검찰 수사 모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TBC가 집중 추적 중인 건진법사 보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는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통일교가 건넨 게 목걸이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품 가방도 함께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입니다. 2022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다녀온 직후입니다.
당시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건 목걸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도 함께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는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명품 가방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선물을 전달하고 몇 달 뒤 윤 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건진법사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윤 전 법무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검찰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 선물을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하려 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그만큼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진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나누는 사이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자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최은순 씨는 건진법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33분 9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엔 47분 41초 동안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오랜 시간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두 사람은 1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건진법사는 희림건축사무소로도 연결됩니다. 희림건축사무소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여러 차례 후원한 업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설계 및 감리를 희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희림은 건진법사가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사폰에서도 희림은 등장합니다.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같이 한번 희림 대표도 뵙겠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넨 인물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기간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내 유심 정보로 똑같은 복제폰이 만들어져서 금융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출된 정보로는 이런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모두 4가지입니다. 가입자 전화번호와 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휴대전화마다 부여하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커가 4가지 정보로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휴대전화 고유 번호를 모르니 100% 똑같은 복제폰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내 정보가 범죄 등에 악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심스와핑은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에도 가입 신청이 몰려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심 바꾸는 것도 불편한데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2차 피해를 직접 막아야 하는 게 좀 많이 번거로운 점인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유심을 실물로 바꾸는 대신 기존 유심을 포맷하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지만 역시 다음 달 중순에야 적용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조사에선 해커들이 백도어, 즉 뒷문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심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추가 피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바일 인증서를 가로채기 한다든가 위치 출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SMS 수신 조작 이런 부분도 가능해요. IMSI 그 캐치 그거 가지고. 오늘 국회에 나온 유상인 과기부 장관은 SK텔레콤이 늑장 보고를 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가입자 보상까지는 최대 1년 넘게 걸릴 전망인데 4년 전 유사한 사태를 겪은 미국 T-모바일은 5천억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SK텔레콤의 대응을 놓고도 가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는데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불편함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SK텔레콤 대리점 곳곳엔 유심 교체를 위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전히 대리점별 유심 재고 수량 안내가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불편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1시간 정도 됐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당하면은 나만 서럽죠. 현장에선 대리점마다 제각각인 대응 방식을 두고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대리점 앞에 줄을 선 순서대로 교체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온라인 예약 순서대로 처리하는 곳도 있어 가입자 혼란이 가중된 겁니다. 일단은 오프라인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도무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되게 짜증나요. 온라인으로 유심 교체 예약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몇 시간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오늘 저거 칩을 바꾸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예약만 하고 가되는데 전화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근처에 대리점이 없는 지역이나 가입자 불편을 고려해 택배 등 다른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점마다 그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확보량을 좀 이렇게 알려만 줬더라도 집으로 좀 그런 걸 배송이 된다든지 이러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2년 전 LG U+ 정보 유출 사태 당시엔 가입자가 대면 교체와 택배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고 교체 가능 날짜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택배로 보낼 경우 추가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약 32만 명인데 전체 가입자의 2%에도 못 미쳐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SK텔레콤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가입자 3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빠져나갔습니다. 유심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웃돈을 얹어서 유심을 팔겠다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유심 교체 첫날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3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저는 SK 통신사를 거의 30년 이상 사용한 건데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전화량 폭주 등으로 통신사 변경 절차가 지연된 가입자를 고려하면 이탈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거의 알뜰폰인데 오늘 아침에 KT 쪽으로 이제 번호 이동을 하려고 했어요. 오전 중에만 한 20몇 번을 시도했는데 절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유심 대란이 현실화하자 중고시장에선 웃돈을 얹어 유심을 팔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한 플랫폼에선 SK텔레콤 유심을 소비자 가격의 20배 수준인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걸 막는 금융권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자는 평소 10,000명을 밑돌다 어제 하루 70만 명 가까이로 폭증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SK텔레콤 가입자의 안면 인식 등 추가 인증을 요구하기로 했고 일부 보험과 캐피탈사들은 인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인증 체계가 있어 복제된 유심으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얼굴 인증 과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비상대응 회의를 열고 2차 피해 우려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로 6월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질 수 있다는 음모론입니다. 팩트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유심 정보가 해킹당한 게 이번 대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SK텔레콤이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칩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 유심칩을 만드는 업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자금 밀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해 보상을 유심칩 교체로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 수혜자, 이익을 얻는 쪽은 누가 되겠습니까? 6.3 대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잘못된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SK텔레콤은 총 4곳의 제조업체에서 유심칩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이 코나아이라는 이 업체도 유심칩을 만드는 건 맞지만 SK텔레콤과는 거래가 없습니다. 네. SK텔레콤 측은 이 업체 유심을 과거에도 쓴 적이 없고 현재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음모론이 있다고요? 네, 사실 핵심은 이번 유심 해킹 사건 자체가 이 부정선거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먼저 SKT 서버가 해킹된 이 날짜와 최근 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날짜가 좀 비슷하다라는 데서 의혹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선관위는 점검 결과 이건 외부 공격이 아니라 자동 점검 중에 발생한 과부하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먼저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따져보겠습니다. 본인 인증이라든가 내지는 전자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지털의 영역인데 유심 해킹과 결부돼서 부정이 일어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이거는 뭐 똑같은 복제폰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런 모바일 신분증, 이게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투표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하고 그걸로 투표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심 해킹 정보로 복제폰을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전화나 문자 수신만으로는 이런 신분증 못 만듭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에서 실제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는 물론 그리고 안면 인식 절차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건 통신사에서 받은 모바일 신분증인데요. 은행이나 정부가 발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거나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병력 출동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모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보석을 신청하며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6월 말까지 1심 재판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다. 중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법리적 주장과 미세한 내용 외에 대략적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인정한다고 주장하는 대략적 사실관계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하에게 지시한 이른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 하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 매개체로서 김 전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3 내란 사태 전에 윤 전 대통령 등과 모이는 자리가 수차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전 모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등과 수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던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회동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그날 밤 정녕 나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고 되물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충암파로 불렸던 여 전 사령관마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걸 계기로 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이 나도 풀어달라며 줄줄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도 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지난 2월과 3월에는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는데 또다시 풀어달라 요청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는데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하고 처단이란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함께 작성한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까지 계속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이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와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해 내일 심리 결과가 나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핵심 인물 8명 가운데 보석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뺀 5명이 이미 풀려났거나 풀어달라 요청 중인 겁니다. 현역이 아닌 비선으로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노 전 사령관은 풀어달란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수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9년 만에 퀴어 축제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참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와 반대단체의 초대를 동시에 받자 모두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인권위가 2017년부터 8년째 공식적으로 이어오던 퀴어 축제 행사 참석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자 인권위 내부 게시판엔 안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직원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 반대 행사에도 안 가고 염원 행사에도 안 가겠다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GTX 건설 반대 행사에도 안 가고 GTX 기공식에도 안 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중립이라 쓰는데 반인권이라 읽힌다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며 인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부스를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책을 봐도 모공의 반대 입장이 성소수자 반대 입장이 명확하시잖아요. 인권위가 안 갈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기계적 중립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석을 제가 한다면은 그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자신의 저서 등에서 드러낸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권위원회가 강조해야 되는데 본분을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다시 재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위원장은 소수자의 주장이나 표현을 억제해선 안 되지만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록적으로 나빠지면서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6만 원을 받는 수준으로 차이가 커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윤 전 대통령은 고용은 유연히 하되 임금 격차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규직의 73% 가까이 됐던 비정규직의 임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격차가 커지더니 지난해 고작 66%대였습니다. 역대 가장 큰 낙폭입니다. 그 결과 둘 사이 임금은 시간당 9,300원이나 차이 났습니다. 근로일수가 일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도 원인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보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소득 지원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거거든요. 특히 차이가 가장 큰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가 시간당 26,389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14,248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호봉이 인상되는 그런 형태지만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은 매년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의 시간당 임금이 되는 거고요. 매년 700%의 기본성과급을 지급받고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기본성과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대체 소득을 올리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올해 1.7%밖에 안 됐던 최저임금 인상률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도심까지 위협했던 대구 산불의 주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헬기를 투입하며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멀리 보이는 대구 북구의 함지산 능선에서 커다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 입구에도 연기가 솟더니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노구동에서 불이 넘어가 너희 근방으로 조여로 오고 있자 하면 오이 하면 여 타고 있더라고. 몇 분 내려라. 산 능선을 따라 확산된 불은 민가 바로 앞까지 번졌습니다. 산불 열기에 다세대 주택 벽면이 녹고 휘어졌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당국은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2,0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해는 졌고 이때만 해도 진화율은 10%대에 그쳤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불을 끄던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도심으로 불이 더 번질까 우려했지만 기회는 오히려 밤에 찾아왔습니다. 초속 15m까지 불었던 바람은 1m 내외로 잠잠해졌습니다. 산림청은 밤에도 뜰 수 있는 수리온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전선이라든지 철탑 이런 공중의 안전을 장애하는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야간 진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투입된 수리온 2대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8차례에 걸쳐 36,000톤의 물을 뿌렸습니다. 땅에선 1,500여 명의 진화 인력이 갈고리로 숨은 불까지 찾아가며 껐습니다. 민가 주변엔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밤샘 사투 끝에 오늘 새벽 6시엔 진화율을 6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헬기 53대를 투입했고 오후 1시 주부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거정이 돼가 잠도 못 자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도 천만 다행으로 잘 마무리돼가지고. 대구 도심까지 위협했던 산불은 축구장 364개 면적을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영상이 나돌고 있다며 10대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 남자. 17살 고등학생 일명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는 주로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판도라가 보낸 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들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고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판도라는 실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저하면 마치 다른 피해자인 것처럼 접근해 자신도 사진을 보냈더니 영상이 지워졌다며 지시에 따를 것을 종용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1인 2역 또는 1인 3역을 하였다는 점과 애초 있지도 않은 딥페이크 영상이 있단 거짓말로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사용할 사진을 얻어낸 겁니다. 판도라의 이런 수법에 당한 10대 여성 피해자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19명에 달합니다. 판도라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피의자는 팔로워가 많은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뢰를 유도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는 5명을 채워 풀어주겠다고 하는 등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해방시켜주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경찰은 판도라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허위 영상물 소지 등 10개에 달하는 혐의를 달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판도라의 피해자인 10대 여성 3명에 대해서도 판도라로부터 협박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삼성 장군인 육군 수도 군단장과 가족이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인의 수영 강습을 위해서 부하들이 새벽부터 수영장 앞에서 줄을 서는 등 사적 지시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박정택 수도군단장과 비서실 소속 군 간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수영장 아쿠아로빅 시간표를 보내자 신청 바람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 군단장 부인의 수영 강습을 대신 신청해달란 지시만 4차례 있었고 이를 위해 간부들은 새벽 4시부터 수영장 앞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미 신청한 강습 일자와 시간을 바꾸는 것도 부하들 몫이었습니다. 월수금이 되면 제일 좋은 일환인데 15시나 12시는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뭐 일벌을 합니다. 그래갖고 딱 18시가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사적인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려 앵무새 3장을 중고거래하는 현장에 대신 나가달라더니 내가 당근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냈거든? 예. 그거 좀 부탁하자. 흥정은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해자. 예, 알겠습니다. 얼마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 관람권을 대신 구해주고 반려동물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모두 비서실 소속 간부들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내일 네가 시간 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저녁도 좋으니까 지금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군인권센터가 박 군단장과 관련한 여러 건의 갑질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고 황당한 사적 지시를 남발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홍준표의 졸업.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지난 30년간의 정치 인생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국민이나 당원께 감사하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사실 이번 대선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해왔지만 오늘로 이렇게 정계 은퇴를 할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캠프 관계자한테 직접 좀 물어봤더니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애초에 3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놓았던 것도 결선 진출 전략에 대한 것이었고 또 대국민 메시지 등을 준비 중에 이런 소식을 들었다. 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 본인이 결과 발표 직후에 은퇴를 결정했다 이렇게 또 추가해서 덧붙여 알려줬습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는요. 지난 17년 대선이었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서 2등으로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 대선 당시에는 당내 경선에서 2등으로 탈락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당내 최종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도전 동안 점점 지지세가 줄어든 셈이죠. 자, 이 때문에 이런 당내 또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또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은퇴를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 비하인드에도 참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만큼 고유의 캐릭터가 있는 정치인으로 꼽혀왔는데 어때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거침없는 발언,
뭐 각종 설화 논란들이 있으면서 뭐 본인만의 캐릭터를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왔었죠. 그 대표적으로 모래시계 강우석 검사의 모델로 유명해져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지층에서는 사이다 발언,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각종 설화 논란으로서 뭐 홍카콜라처럼 시원하다, 톡 쏜다거나 또는 트럼프 닮았다, 홍럼프 이런 별명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무야홍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수많은 별명이 있었고, 자 이렇게 정치 뉴스에서는 대통령의 버금갈 정도로 자주 언급된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돌비 뉴스에서도 제가 여러 번 다뤘는데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가져와 보면요. 자,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우리 당을 짓밟던 애다 이렇게 거침없이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명태균 리스크 초기만 해도 대통령실을 앞서서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두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 초였죠. 탄핵 정국 당시에 여권 주자 중에선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고 하면서 대선 행보를 시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친윤인 듯 아닌 듯한 이런 행보들이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게 밀리는 어떤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국민이 불러냈다. 자, 떠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자, 국민의힘 2명의 대선 경선 결승 진출자가 정해졌지만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난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 대행의 출마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이 바로 불러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민적 지지가 자꾸 늘어나서 많아져서요.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나갈 수 없게끔 지금 된 분위기로. 자, 다시 얘기해서 본인은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불러내니까 어쩔 수 없이 출마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이 불러서 나온다 이 말이 그 출마 명분을 내세울 때 종종 쓰여왔었는데 실제로 한덕수 대행도 그런 경우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정치 신인급의 대선 주자들이 출마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 바로 국민이 불러냈다 이런 표현인데요. 주로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들이 국민을 앞세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 비록 이번에는 탈락했지만 13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정치 신인으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었죠. 캠프 안팎에서는 국민이 불러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 정치 신인으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불러내시고 앞장서서 이 정권 연장을 저지하고 미래를 가꾸어 나가자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저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뭐 최종 2인 후보까지 나올 정도로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이 불러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이 불러낸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 저희 JTBC가 했던 여론조사를 보시면 한덕수 대행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8%였습니다. 네, 과반을 넘겼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만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완성차에 부과한 25% 관세 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관세 25%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은 다음 달 3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고된 부품 관세 25% 역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경우 차값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납부된 부품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액은 내년에 2.5%로 줄어들고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외국산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도 부품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환급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공급망까지 미국으로 이전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란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오늘 취임 100일에 맞춰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캐나다 등을 거론하며 자동차 관세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입니다. You're considering changes to the auto tariffs and auto parts? No, we're not considering it now, but at some point it could go up.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자 상호 관세 90일 유예와 중국 관세 인하 방침에 이어 또다시 정책을 뒤집으면서 민심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커진 건 관세 전쟁의 여파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도 미국 시장에만 수입 수수료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결제하려고 테무 장바구니를 다시 열었다가 엄청 뛴 가격에 미국인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My $18 free shipping Temu order that I tried to place last night had a $27 import charge. 하룻밤 사이 미국에서만 테무가 수입 수수료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수입 수수료가 제품 가격보다 비쌉니다. 한정된 시간에 초저가라는 $23짜리 운동복 세트는 결제창에서 최종 가격이 2배를 넘어가 버립니다. 테무 측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 당국에 내는 만큼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매긴 관세 145% 안팎에서 수입 수수료를 미국인에게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겁니다. While browsing, you might notice this green local badge popping up next to items. That means the item is being shipped from the country or region you're in and avoids those import charges. 대표적인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테무와 쉬인은 이미 25일부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쉬인 역시 주말이 지나면서 상품 가격 대부분 크게 올렸습니다. 키친타월 10개들이는 인상 직전보다 하루 새 377% 뛰기도 했습니다. This is only for the girls in the USA though. So the prices did end up going up on the 25th, but they're not as bad as we all thought they were going to be. Like a lot of their shoes and purses went up, but like their sets, swimsuits, tops are still good. 미국이 특히 $800 아래 소포에 예전처럼 면세해주지 않기로 하자 쉬인은 정가 자체를 올려버렸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 이제 미국인들은 미국이라서 또 미국에서만 비싼 제품을 사야 하게 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한 20대 청년이 시진핑 체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돌연 실종돼 비밀리에 처형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 한 육교에 흰색 현수막이 나풀거립니다. 민주주의가 방향이다. 체제개혁 없인 민족 부흥도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가 내걸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인 두어는 메이스릴이라는 이름의 27살 청년이 지난 15일 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에 반대하는 구호를 쓴 메이스릴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갇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스린이 비밀리에 사형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할 수도 있다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以中共密集的天眼摄像头和他们系统的这种科技侦查水平来说，我判断他应该当时是非常危险了已经。 중국에선 지난해 7월에도 후난성에서 비슷한 현수막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신들은 해외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인용해 시위에 참여하거나 중국 당국을 비판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감금돼 강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일본에는 고속사나 자살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이 꺼리는 집을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이 편히 쉴 수 있게 빌어주기까지 한다는데 이 소식은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5년 전 살인 사건이 났던 집입니다. 이 바닥에도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벽에도 핏자국들이 남아있어서 당시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집들은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을 일본에선 사건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팔고 싶어도 중개업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럴 때 나서는 곳이 바로 전문 부동산입니다. 買わないところが多いですね。はい。うちはこういった事故物件を専門にや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こういった物件ばかりをですね。 이 부동산이 보유한 집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입구부터 우편물이 쌓이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집. 3년 전 이 집에서 한 독거 노인이 숨졌습니다. 집 안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반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숨진 부엌엔 아직도 시신이 부패하면서 흐른 체액이 굳은 채 그대로입니다. 이런 집들은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합니다. いないからで売却して国に、戻すといくらですかね、300万ぐらいとか。300万。 리모델링 후에 되판다고 해도 주변보단 20에서 30% 정도 쌉니다. 집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고인의 보이지 않는 흔적까지 정리해주는 부동산 업체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나서면 함께 공양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숨진 집에서 산다는 걸 꺼림칙하게 여길 수 있으니 성부를 기원하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前にあった不幸をきれいに供養をして新しい人生をスタートするというお気持ちになっ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多いかと思います。 1인 가구 증가로 현대 사회에선 피할 수 없는 고독사. 사건 주택도 양지로 끌어내는 일본의 방식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독사 숫자는 3,661명이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요즘 삼성 팬 스케치북에 빠지지 않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키 163cm 김지찬과 김성윤 선수인데요. 기아에도 165cm 김선빈 선수가 있죠. 요즘은 이 작은 거인들이 프로야구를 뒤집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163cm의 키. 삼성 김성윤은 우리 프로야구에서 가장 작습니다. 타석에선 잔뜩 웅크려서 더 작아 보이는데 방망이는 매섭게 돌아갑니다. 타율은 3할 7푼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타석에서 상황에 따라 제가 그 존을 좀 좁혀야 될 때도 있고 좀 넓혀서 쳐야 될 때도 있고. 똑같은 키 163cm 삼성 김지찬도 있습니다. 키는 가장 작지만 누구보다 날렵하고 누구보다 빠릅니다. 17경기에서 3할 5푼대 타율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첫 타석만 채우고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껴 교체됐습니다. 두 선수는 평범한 땅볼 타구로 안타를 만들어내고 출루하면 뛰는 야구로 휘젓다 보니 삼성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작은 거인이란 표현은 기아 김선빈에게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165cm의 작달막한 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해선 결승타를 때리며 여전히 매운맛의 야구를 풀어놓았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키는 182cm. 160cm대 선수들의 생존법은 간단합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방식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움직이며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돌려넣습니다. 로봇 심판이 도입되면서 스트라이크 존이 선수별 키에 따라 맞춰진 덕도 봤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존이 적용되다 보니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서 키 작은 선수들이 은연중에 당했던 피해가 줄었습니다. 요즘 야구에선 단신 타자들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산불이 비상입니다. 건조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은 진화됐지만 건조한 대기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반면 근로자의 날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고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온화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춘천 26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에 그치겠고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